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양학 및 생화학 핵심 요약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요 파트 핵심 요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자, 개요 파트에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얘기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대다수의 건강한 한국인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 수준을 뭐라고 부른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만성질환이나 영양소의 과다 섭취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서 언제?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새로이 설정한 후에 2010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몇 년 단위? 5년 단위로 개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최신에는 언제다?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섭취 기준에 대한 개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크게 4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나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한 장 더 넘기면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요 4가지 기준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평균 필요량부터 보실게요. 평균 필요량이 뭐냐? 개념을 보시면 영양소 필요량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1일 하루 영양소 필요량 분포치의 중앙값을 우리는 평균 필요량이라고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상 집단에 어디에 해당하냐? 절반 동그라미.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1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권장 섭취량 보셔요.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영양소 필요량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평균 필요량에 뭐 더합니까? 그렇죠. 체크하실 거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해서 정한 값을 뭐라고 부른다? 권장 섭취량. 다음, 대상 집단의 몇 프로냐면 97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1일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권장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보셔요. 세 번째 섭취 기준의 개념 하시면은 이번에는 충분 섭취량. 충분 섭취량. 자,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단락.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경우 실험 연구 혹은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섭취량의 중앙값입니다. 이게 뭐냐면 충분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는 어디를 키워드 체크하셔야 되냐면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실험 연구,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섭취량의 중앙값을 뭐라고 부른다?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마지막 개념, 상한 섭취량 보셔요.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는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뭐라고 부른다? 상한 섭취량. 과량으로 먹었습니다. 어떤가요?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지만 상한 섭취량은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뭐 했나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는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보셔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4가지 개념 말고 뭐 있냐? 예외사항들 조금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부터 보셔요.
에너지는 뭔가요? 앞에서 했던 4가지 개념에 해당 사항 없다. 뭘로 정해져 있다? 필요 추정량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죠. 설명을 보시면 에너지 필요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여분의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을 초래하므로 에너지의 권장 섭취량이나 상한 섭취량을 설정 안 하죠. 안 합니다. 에너지는 대신에 자 여기 체크입니다. 평균 필요량에 대한 해당하는 에너지 뭐다? 필요 추정량을 제시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으로 제시될 수 있고 어디에 해당한다?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제시하는구나. 계속해서 나트륨 보셔요. 너무 유명하죠. 나트륨 뭔가요? 2020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다? 핵심 요약 강의니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죠. 나트륨은 충분 섭취량과 뭐 있나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당류 보셔요. 당류도 체크할 거 있죠. 당 같은 경우는 총 당류 섭취량은 얼마다? 에너지 섭취량이 몇 퍼센트 내외? 그렇죠. 요거 체크하셔야죠. 10%에서 20% 이내로 제한할 것 뭔가요? 총 당류입니다. 특별히 첨가당은 어떤가? 첨가당 하시면 뭐 있나요? 설탕, 액상과당, 시럽, 물엿 같은 경우는 첨가당이라고 부르죠. 첨가당 같은 경우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몇 퍼센트? 그렇죠. 여기도 체크 10% 이내로 섭취할 것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식이섬유 보셔요.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는 충분 섭취량만이 설정되어 있다. 식이섬유죠. 어떠냐면 에너지 1000kcal당 얼마? 12g 먹게끔 설정되어 있구나. 충분 섭취량이죠. 그래서 19세에서 29세 기준입니다. 남자는 얼마 먹는다? 30g 하루에. 충분 섭취량, 식이섬유. 여자는 얼마인가요? 20g. 하루에 충분 섭취량입니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0년도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우리 바뀐 것들 언제? 5년 전 2015년도랑 2020년도랑 바뀐 거 뭐 있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보셔요. 탄수화물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두 번째, 이거 꼭 기억하셔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없었죠. 2020년도에 생겼다. 뭔가요? 지방산 중에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DHA와 EPA의 합. 충분 섭취량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요거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의 숫자가 조정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무슨 개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구나. 언제? 2020년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에너지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뭘로 설정되어 있다? 필요 추정량.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본적인 사항이죠. 19세에서 29세와 30세에서 49세입니다. 에너지 하루에 얼마 먹어야 하나? 숫자는 기억하셔야죠. 19세에서 29세 남자는 하루에 2600kcal, 여자는 2000kcal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세에서 49세 남성입니다. 하루에 얼마? 에너지 필요 추정량 2500kcal, 여자는 1900kcal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한번 보셔요. 탄수화물은 두 가지만 설정되어 있다.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1세에서 75세 이상 남자, 여자입니다. 평균 필요량 얼마인가요? 하루에 100g 설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탄수화물 1세에서 75세입니다. 남녀 똑같죠? 권장 섭취량 얼마다? 130g 하루에 설정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세 이전인 영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0에서 11개월 기준으로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하시면 되고 1세에서 75세 이상까지 남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 탄수화물입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지방 보시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실 거 있죠? 보셔요. 지방이다. 똑같은 말 지질. 영아를 제외하고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섭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영아는 어떠한가? 0에서 11개월 기준입니다.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다면은 새롭게 설정된 거, 지방산 같은 거, 자, 세 가지 있죠. 지방산,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 합 같은 경우는 뭐만 설정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죠.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데 딱 하나 포인트 잡으실 거, 리놀레산 충분 섭취량 설정, 알파리놀렌산 충분 섭취량 설정, EPA와 DHA 합 충분 섭취량 설정인데 자, 여기 보셔요. 제외가 있습니다. EPA와 DHA 합 같은 경우는 누구? 유아입니다. 몇 세 구간? 1세에서 5세입니다. 섭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없다? 없다. 유아는 섭취 기준이 제외 없습니다. 이것도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방은 섭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아는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다.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 DHA 같은 경우는 충분 섭취량만 새롭게 설정이 되었다. 그런데 EPA와 DHA 합 같은 경우는 누가 설정이 없냐면 유아 1세에서 5세는 섭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시죠? 다음 계속해서 보셔요. 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핵심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 두 가지 설정되어 있죠.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19세에서 29세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30세에서 49세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암기가 조금 필요하겠다. 19세에서 29세 평균 필요량 남자는 50g, 여자는 45g. 권장 섭취량은 남자는 65g, 여자는 55g. 30에서 49세입니다. 남자는 50g, 여자는 40g. 권장 섭취량 남자는 65g, 여자는 50g. 그래서 단백질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두 가지 개념으로만 설정되어 있구나. 숫자들이 2020년도에 새롭게 조금 바뀌었다. 계속해서 나트륨 보셔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가 설정되어 있나요? 두 가지 개념이 설정되어 있다. 충분 섭취량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세에서 64세입니다. 9세에서 64세 남자, 여자 똑같죠? 충분 섭취량은 하루 얼마? 1500mg.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숫자 기억하셔야죠. 2300mg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9세 이전과 64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어떨까요? 네, 1500과 2300의 수치는 달라진다. 공통 범위인 9세에서 64세 구간은 1500, 2300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 줄 0에서 11개월의 영아 같은 경우는 충분만 설정되어 있다. 누구?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기출이었죠. 체크하는 거 기출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충분은 1500mg, 숫자도 기억하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얼마? 2300mg. 숫자 꼭 기억하시고 연령대 언제? 9세에서 64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기예요. 자, 나트륨까지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언제? 2020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되겠고, 동그라미 1번은 꼭 기억하자. 뭔가요? 자,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뭐다? 최저 수준의 섭취량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말 그대로. 두 번째 보셔요. 기준치보다 높게 섭취할 경우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줄인다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를 중심으로 도출된 섭취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가로 안에 한번 보셔요. 자, 그렇다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뭐다? 기준치 이하를 목표로 섭취량을 감소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9세에서 64세 구간은 얼마였다? 2300mg 하루에 나트륨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나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따라 하루에 2299mg씩 먹으면 되겠구나. 아니라는 의미죠. 뭐다? 2300보다 감소시켜서 섭취량을 줄일 경우에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 만성질환 뭐 있을까요? 나트륨? 그렇죠. 고혈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2299mg 딱 맞춰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 의미가 아니다. 되시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보셔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섭취 범위를 고려해서 설정한 값이 뭐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죠.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실게요. 그렇다면은 자, 영양소 섭취 기준 같은 경우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죠. 우리 이해하고 있으면은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영양소 섭취 기준 식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식사 섭취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뭐 한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하는구나. 두 번째, 식사 계획입니다. 영양 부족이나 과잉 없이 적절한 식사를 계획할 때 활용한다. 세 번째,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상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을 충족하면서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할 때도 뭐 이용할 수 있다, 활용한다. 영양 섭취 기준. 집단의 경우 마지막.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나 상한 섭취량 이상 과잉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줄이도록 계획하는데 뭐 합니까? 활용한다. 이 정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보셔요. 그렇다면 자, 에너지 적정 비율 꼭 기억하실 파트네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9세 이상 성인 기준입니다. 탄단지 비율은 기본사항이다.
다 알고 계시죠? 55에서 65% 탄수화물입니다. 7에서 20% 단백질. 자, 지방은 얼마? 15에서 30%. 이 범위로 탄단지 구성해서 식사하게끔 에너지 적정 비율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포화지방산은 몇 프로다? 7% 미만. 트랜스지방산은 1% 미만. 1% 미만. 콜레스테롤은 어떤가요? 성인 19세 이상만 설정되어 있죠.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섭취할 것 설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자, 성인 기준은 기억하셔야 되고 자, 3세에서 18세 넘어오셔요. 성인과 다른 점 기억하셔야죠. 뭐 있나요? 탄수화물 똑같죠? 단백질 똑같고 총 지방, 에너지 적정 비율 똑같다. 뭐가 다르냐? 그렇죠. 포화지방산 얼마인가요? 8% 미만입니다. 다르다. 트랜스지방은 똑같죠? 그 다음 콜레스테롤은 설정되어 있나요? 없어.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콜레스테롤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 19세 미만은 설정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없다. 계속해서 1에서 2세 그렇다면 1에서 2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디가 다른가요? 꼭 기억하실 거 탄수화물 똑같다. 단백질도 똑같다. 지방이 다르죠. 얼마다? 20에서 35%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15에서 30%의 성인 기준과 다릅니다. 20에서 35% 되시죠? 그리고 1세에서 2세는 포화지방산 적정 비율 설정 안 되어 있다. 트랜스지방산 설정 안 되어 있다. 콜레스테롤 역시나 설정 안 되어 있다. 적정 비율은 되시나요?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하자. 기본이면서도 너무나도 시험에 나오기 좋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보셔요. 자, 우리 개요 파트 지금 핵심 요약 강의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은 식품 구성 자전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식품 구성 자전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 사항이지만 꼭 숙지할 거 있죠. 뭔가요? 자, 보셔요. 정리하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균형식을 손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식품 구성 자전거다. 2021년 기준으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2021년이라고 제가 적었냐면 그 이전과 21년도 이후가 바뀐 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무슨 모양을 썼다? 자전거 모양을 썼다. 자전거 모양. 운동이죠, 키워드. 두 번째, 자전거 앞바퀴에는 뭐 넣었나요? 물잔 넣어놨죠, 물잔. 그래서 뭐 했다? 수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 뒷바퀴 보셔요. 뒷바퀴에는 요거 기억하셔야죠. 자, 2021년도에 바뀐 게 식품군이 뒷바퀴에 6가지입니다. 5가지 아니다. 6가지다. 6가지 식품군을 권장 식사 패턴에 섭취 횟수와 분량에 비례하여 면적을 6개로 배분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자전거 있죠? 물 들어가 있고 자전거 모양 운동을 강조했다. 여기 몇 개로 나뉘었다? 6개. 6개. 그래서 식품군 뭐 있나요? 6가지 꼭 기억하자. 곡류군, 고기 생선, 달걀, 콩류군. 채소군, 과일군 떨어졌죠?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 마지막 하나가 뭐다? 유지와 당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품군은 몇 가지다? 6가지다. 꼭 기억하셔야죠. 되시죠? 다음 넘어가죠. 자, 계속해서 영양밀도 우리 개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양밀도는 우리 알고 계셔야죠. 각 식품의 공급 에너지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량의 식품이라면
영양소가 많을수록, 영양소는 많을수록 칼로리는 적을수록 어떨까요? 영양 밀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죠. 높아진다. 두 번째,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같은 필수 영양소 비율에 관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영양 밀도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얘기, 영양 밀도, 포도 한 송이와 콜라 한 잔 똑같이 150kcal의 열량을 낸다. 영양 밀도는 누가 높다? 그렇죠. 포도 한 송이가 영양 밀도가 높다. 왜다? 영양소가 풍부하다. 많다. 콜라는 영양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양 밀도, 포도 한 송이, 콜라 한 잔, 영양 밀도는 누가 높다? 포도가 높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파트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있죠. 수동 운반이냐, 능동 운반이냐. 다른 말로 수동 수송입니까? 능동 수송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동은 뭔가요? 자연의 법칙에 따른 물질의 운반이다. 크게 네 가지 개념이 들어가죠. 단순확산, 촉진확산, 삼투여가, 능동수송 개념 잡으셔야죠. 영양소 농도 차이 어떤가요? 역행입니다. 거스른다. 영양소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역행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가요? 운반체라는 게 필요하고 힘이 있어야겠다.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수동 운반, 수동 수송부터 정리하죠. 자, 수동 수송, 수동 운반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단순 확산 보셔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용질의 농도가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 확산입니다. 이거 뭔가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운반이다. 단순 확산에 촉진시키는 요소는 있다. 5가지. 지용성일 때 단순 확산이 더 빠르다. 농도차가 크다. 단순 확산이 촉진된다. 세 번째,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단순 확산은 어떨까요? 빠르다. 네 번째, 확산 면적이 클수록 단순 확산 촉진된다. 마지막,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음이온 상태다. 단순 확산 촉진입니다. 두 번째, 수동 운반, 수동 수송에서 촉진 확산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죠. 뭐 있나요? 역시나 의미 파악은 하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양소가 이동하는데 자, 단순 확산과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운반체라는 걸 필요로 하는구나. 운반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촉진 확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촉진 확산, 운반체에 대한 포화와 경쟁 특성을 나타낸다. 특징이죠. 마지막, 혈당이 세포 내로 유입 시 이용하는 운반 기전이 뭐다? 촉진 확산. 이렇게 설명했죠. 세 번째, 자, 삼투 보셔요. 삼투 같은 경우는 용질의 농도가 역시나 이거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가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합니다. 부피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삼투 같은 거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 배추 절임 한번 보셔요. 배추 그림 한번 그려보죠. 배추 절입니다. 배추가 있고 그 배추 밖에는 소금물이 있겠네요. 용질의 농도가 어디서? 낮은 곳은 어디다? 배추 안이 용질의 농도가 낮다. 바깥 소금물이 있는 곳은 용질의 농도가 높다. 어떤가요? 삼투에 의해서 배추 절임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가 이동한다? 용매가. 그럼 뭐가 이동하나요? 물.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죠. 그럼 배추가 어떻게 된다? 사이즈가 줄어든다. 절여지죠. 이게 뭐다? 삼투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있네요. 삼투의 특징이다. 부피 변화 반드시 있다. 여기 단순 확산에서는 부피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투는 부피 변화가 있다. 배추 절임 생각하자. 되시죠? 자, 수동수송의 마지막은 여과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과 말 그대로 여과입니다. 모세혈관막, 신사구체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말하는데 혈압이 관여한다. 압력차에 의해 분자 크기가 작은 것만 통과한다. 여과라고 얘기하죠. 되시죠?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능동수송 한번 보실게요.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수동수송과 다르죠? 반대다. 자, 첫 번째 줄. 영양소 농도 차에 역행하여 상피세포 내로 영양소가 이동하므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운반체가 필요하고 에너지, ATP라고 얘기하죠. ATP가 반드시 필요한 기전은 뭐다? 능동운반, 능동수송이다. 특징 보셔요. 용질의 농도가 이번엔 어떤가요? 네, 기억하셔야죠. 농도 역행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가 용질이 이동하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나 운반체가 필요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려면 뭐가 있나요? 운반체도 필요하구나. 에너지도 필요하구나. 대표적인 예가 뭐다?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교환 펌프다. 능동수송입니다. 되시죠? 그렇다면 마지막 장 한번 보셔요. 자, 능동수송의 특징 4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송의 특징, 보화 현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무슨 얘기인가요? 운반체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운반체의 양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운반되어야 할 용질의 농도가 커져서 모든 운반체가 결합되면 그 이상 용질 농도를 높이더라도 이동 속도는 커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다? 보화 현상을 나타낸다. 능동수송의 특징이다. 두 번째, 온도 증가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운반은 증가한다. 운반 증가, 능동수송의 특징. 세 번째, 모양이 유사하다. 운반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라는 것을 일으킨다. 능동수송입니다. 그래서 구조 유사체는 동일한 운반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쟁적 저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 능동수송 특징 4번째는 운반체의 선택성을 갖는다. 무슨 얘기다? 나트륨 이온 운반체는 누구만을? 나트륨 이온만을 운반하는 선택성을 갖고 있다. 아미노산 운반체는 누구만 운반한다? 아미노산만. 당류 운반체는 누구만? 당류만 선택적으로 운반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능동수송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보화 현상 나타난다. 온도 증가에 따라 운반이 증가하고, 모양이 유사한 경우 운반적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가 일어나고, 마지막 운반체의 선택성을 가진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인 우리 뭐 했냐면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수동이냐 능동이냐 꼭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개요 파트 핵심 요약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